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과세 표준인데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걸 양도차익이라 했죠.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세 표준 순서 암기가 중요했죠. 그래서 과세 표준 순서 암기할 때 주의될 것은 질문에 주의해야 돼요. 자, 한번 외워봐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인데, 정말 중요한 건 양도차익을 구하라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까지 구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 추계 결정할 때요. 그러니까 실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추계 결정 시에는 먼저 순서가 중요하다. 매, 감, 환, 기. 이거 큰 금액이 아니라 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 두 번째, 환산가액은요, 어디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양도가액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필요경비 항목이에요. 이게 오늘의 이제 첫 번째 또 하이라이트. 그래서 오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가면 기타의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해라.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 중에서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필요경비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취득가액이라 하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경비를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취득가액에 이제 포함해야 될 게 있고 제외해야 될 게 있다. 즉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나 읽어볼게요. 페이지 523페이지입니다.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또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들에서 어떤 부대 비용이 합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거 읽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포함해요. 그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에 좀 써두실래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요거.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아까 6억이에요. 이때 상속세가 5천이 나왔고요. 취득세가 2천이 나왔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이거를 8억에 양도했다면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8억이니까 취득가액은 얼마여야 되지? 아셨죠? 그래서 이 취득가액은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상속세를 내니까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하면 안 된다. 한 취득가액은 6억이어야 돼. 그런데 상속세는 인정되지 않았어. 지출은 했더라도 이 상속세는 나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취득세는 2천만 원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야. 그래서 2천을 하면 6억 2천이 돼야 된다. 기타 필요 경비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가 된다? 따라서 1억 8천이 양도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B번에 볼까요? B번에. B에 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자,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금액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등인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소송 비용이 있어요. 이런 소송 비용 등이 있는데 이런 소송 비용 등이 만약에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인데 이런 소송 비용이 만약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인정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이런 소송 비용이 필요경비로 사업소득 할 때 공제 안 받았어. 이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거 너무나 다당하네요. 하나의 소송 비용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둘 다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만 인정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지금 한 말이 뭐냐면 사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산입된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필요경비 인정받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응?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거래가를 확정하는 경우 당의 이자 상당히 취득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인데 거기 니은번의 A를 보면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라는 거. 그러니까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냐? 대금 지급의 지연에 따른 이자냐? 대표적인 예로서 할부이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연체이자지. 그렇죠? 이렇게.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거기 B, C, D가 있거든요. 이 B, C, D인데 특히 여러분들 C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B번은 이번에 안 할게요. B번 너무 어려워서 그냥 차라리 C만 해보겠지. 자,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감가상각비로서 그 보유기간의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오늘은 요것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아까 소송 비용 등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필요금 인정받았다면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죠? 또는 사업수입이 인정받지 않았을 때는 양도수입 필요금 인정받을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자산 1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원가거든요. 미래의 원가예요. 근데 이 미래의 원가는 언제가 되냐면 처분 시에는 취득 원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부유 시에는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를 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즉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산, 여러분들이 건물 1억 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한 푼도 처리 안 했대. 내가 임대업을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자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은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1억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산 1억 중에서 비용 처리를 안 했단 말이야. 비용 처리를 안 했으면 그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는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인대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1,000만 원만큼 인정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은 1억을 다 인정받을 수 없죠. 왜? 1억 중에서 이미 비용 처리가 1,000만 원만큼 이루어졌잖아요. 비용 처리가 1,000만 원만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똑같잖아요. 필요금을 인정받았으면 인정받을 수 없고 필요금 인정받지 않았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금 인정받지 않았어. 그럼 다 취득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필요금이 인정받았어. 그러면 인정받은 것만큼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감가상각비로 6천만 원만큼 인정받았으면 1억에서 6천 정도를 뺀 금액으로 해. 똑같은 구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임대업을 하는 건물주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하는 게 유리해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여러분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알아야 될 필수 상식이야. 건물주가 되면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될 말.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결론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요. 안 팔 거야. 그냥 상속하거나 증여할 거예요. 그럼 양도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계산이 안 될 거니까 그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돼. 굳이 취득가액을 높게 놔둘 필요가 없지. 아셨죠? 근데 이거는 현금화 시킬 거야. 팔 거야. 언젠가 팔 거야. 팔 거라면 그때 양도세가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양도세가 크게 나올 거라면 그때는 취득가액이 커야지만 양도소득세가 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 거라면 감가상각하면 안 돼. 안 팔 거야. 상속하거나 증여할 거야. 안 팔 거면 감가상각을 하고 팔 거라면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소득에서 경비처리 인정된 거 여기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 개념만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만 잘 지나가면 아셨죠? 이렇게. 그럼 기타의 필요금인데 이런 기타의 필요금비로서는 즉 제외해야 될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자본적 지출은 인정이 되지만 수익적 지출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유익비. 건축법에서는 대수선해소된 수익적 지출은 필요비예요. 필요비.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내용연수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유익비다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민법에서 배우죠. 유익비. 얘는 수익적 지출은 필요비예요. 외장의 복구 또는 기능의 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수익적 지출. 창문을 교체했어. 대리석이야. 이런 것들. 바닥을 대리석 깔았어.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신고서 작성 비용, 응? 세무 신고비 등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매각 손실이,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함되는지 우리 시험에서는 결국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시험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을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가치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고 나서 할 테니까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경비 항목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뭐 이 정도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렇구나. 여러분들 보유하면서 집 수리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일러 샤시에 설치 교환 비용은 얘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하지만 유지, 수리비 등은 이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집에 수리비가 들어갔어도 그 수리비가 100% 다 인정이 되거나 해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공부했냐면 양도 차익까지 공부했거든요. 지금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은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까지가 양도 차익까지 계했으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를 별도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취득해서 양도하면 양도 차익인데 양도 차익이 커지면 누진세율이 커지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1000만원 벌고 여기서 1000만원 벌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우리 첫째 시간 했던 거 기억나세요? 1000만원까지는 60만원 60만원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2000 벌었으면 2000은 12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 합치면 120만원 내지만 아니죠. 우리는 192만원 내야 된다고요. 응? 이게 걸으면 걸을수록 2배죠? 3배가 늘어나는데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세금은 더 커지잖아요. 더 누진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보같이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누진적으로 커진다고.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듯이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누진 효과를 완화하는 방법은 분류과세.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얘는 종합과세 했다면 얘는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양도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누진 효과다 또는 결집 효과다라고 하는데, 이런 누진 효과나 결집 효과를 완화하는 방법은 양도소득 따로 과세, 분류과세 하는 거야. 그리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일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 누진 정도를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한해요. 분들 분양권 아니에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원시조합원 입주권만 합니다. 원시조합원 입주권이어야 돼요. 승계조합원 입주권 안 돼요. 두 번째,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제 대상, 여러분들 장기 보유특권 모든 대상이 아니야. 토지, 건물 입주권이고,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아셨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배제가 된다. 그래서 공제 배제되는 것은 첫 번째, 미등기 양도예요. 두 번째, 원시조합원 입주권이니까 승계 입주권 안 돼요. 아셨죠? 승계조합원 입주권. 세 번째, 조동대상 지역 내 다주택 안 돼요. 네 번째,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장특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국내 재산에만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국외자산 양도 시만 해준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공제액. 이게 이제 일반 부동산일 때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거든요. 자,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에요. 이때 공제율은 3년 이상 6%, 매년 2%씩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 15년 이상씩 때는 30% 한도로 합니다. 매년.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시에는
자, 이때는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뉘어서요, 플러스 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은 3년 이상 12%입니다. 그리고 매년 4%씩 이상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40% 한도로 하고요. 거주기간이 3년 이상 거주하잖아요. 3년 이상 거주하면 12%에서 매년 4%씩 올라가서 40%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총 80%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자, 어렵죠? 이게 올해 이 계산 문제가 안 나올까요? 이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자, 보세요. 보유기간 2년에다가 거주기간은 없어요. 이때는 장특을 공제하지 않죠. 왜? 3년 이상만 장특 가능하니까. 전제 조건은 장기 보유 조건 어찌됐건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아셨죠? 자, 보유기간 3년인데 거주를 안 했어.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공제인데, 자, 뭐가 됐어? 이때는 3년 곱하기 2%, 그러니까 6%만 됩니다. 왜죠? 2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안 했잖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4%가 제공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어. 이제는 돼. 이제는 돼. 어떻게 됐느냐? 보유기간, 즉 3년 곱하기 4% 하면 12%죠. 근데 거주기간에 대한 것은 없지.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니까. 아셨어요? 자, 보유기간이 5년이에요. 보유기간이 5년이고 거주기간 3년이야. 3년 거주했어. 그럼 이때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얼마예요? 5년 곱하기 4% 하면 20%에다가 거주기간이니까 4% 하면 12% 합쳐서 32% 공제해 주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12년 보유 12년 거주는 어떻게 되지? 이때는 보유기간은 12년 곱하기 4% 하면 48%지만 40%까지 한도가 되는 거고 거주기간도 48%지만
이게 40%가 되는 거잖아요. 합쳐서 8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오지. 올해 계산 문제는 뻔해. 고가주택. 고가주택에 양도 차익을 묻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 금액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지. 뭐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하는 거. 아, 머리 터지죠. 머리 터지죠. 여러분들 올해는요 아마 엄청나게 세법 시험 문제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좀 그렇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는데 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 하면서 제가 이거 예시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잊어버려. 이거는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자, 이건 잊어버리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해보죠. 다시 한번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 빼면 양도 차익이고 이 양도 차익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온다고요.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누진 효과를 조금 나면 장기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그 부담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장기간 보유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건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이 장특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고. 장특은 토지 건물 입주권만 가능해. 분양권도 안 돼. 입주권만 가능해요. 아셨죠? 토지 건물 입주권.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안 된다고.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장특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제액인데 공제 배제인데 미등기 안 돼요? 미등기 안 되죠. 승계 입주권 안 되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외자산 안 된다고요. 그 안 되는 거 빼고 그럼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는 일반 부동산 할 때는 쉬워. 일반 부동산 할 때는 3년 이상이니까 매년 2%씩만 고토하면 돼. 그러니까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15년 이상 매년 2%씩 올라가면 돼. 그런데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때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각각 해주는데 각각 40% 한도씩 최대 80%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까는 2%씩 올라갔지만 이거는 4%씩 올라가면 돼. 10년 이상 최대 40%씩까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나올 거니까 아니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그때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이 좀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냥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렵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어려운 부분만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들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리까리하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한다면 그냥 배속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요. 아셨죠? 네. 많이 들으면 눈이 튀어요. 귀가 먼저 튀면 눈이 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 했을 때 여러분 어려운 걸 여러분들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더 들어요. 아니 한 번 더 들어서 힘들다면 다시 한 번 듣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듣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요약을 한번 해와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